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M2N입니다. M2N은 1978년에 설립됐고요. 199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스틸 드럼, 그리고 각종 철강 제품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여기서 스틸 드럼이란 석유 화학 제품을 포장하는 철강제 포장 용기로서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석유 화학류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20년을 종속회사 M2N 바이오를 통해서 미국에서 신약 개발 및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 신약 개발 전문 업체 GFB 그린파이어 바이오를 인수했습니다. 매출 포지션으로는요. 스틸 드럼 부문 61.8%, 자동차 부품 부문 37.9%, 애니메이션 부문 0.1%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으로는 331억 원, 영업손실 19억 원, 당기 순손실 1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75억 원 증가했고요. 당기 순손실 111억 원을 기록하면서 큰 폭의 적자를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M2N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자, M2N이 오늘 크게는 좀 두 가지의 이슈가 네. 있었습니다. 오늘 최대 주주로 등극했던 회사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가 한번 주목받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어제 공시 때문인데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어제였습니다. 회사 파산 신청 공시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신청 사건 번호 2022 하합 10011 신청인은 김동아 소액 주주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네. 관할법은 서울회생법인입니다. 신청 사유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신청 일자는 14일이고 회사가 접수받은 일자는 바로 어제인 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회사는요.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파산을 신청하는 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좀 주장하고 있고, 회사가 진행한 유상증자가 고평가돼서 평가 차익만큼 유상증자 배정 주주 전부에게 손해배상 부채로 좀 인식되어야 되고, 투자 자산 및 재고 자산이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에게 손해배상이 진행되면 채무, 갚아야 될 빚이 이 초과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좀 제기하게 됐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회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채권이 아니다. 결정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이다. 두 번째죠. 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고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회사는 판단한다. 즉 신청인은 회사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는데 채권자도 아니다. 그리고 채무 초과 상태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식적인 결과의 도출이고 파산 신청자의 이 본인 채권 금액이 얼마인지도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신청인 어떤 주장대로 계산을 좀 해보면 회사의 재무 현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파산 신청이 의미가 없는 금액이다. 즉 신청액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파산 신청의 의미가 없는 금액이다. 이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파산 신청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본 파산 신청은 지난해 10월 22일 날 제기되고 12월 16일 날 각하 결정된 파산 신청 사건과 관련이 있다. 신청인은 12월 16일 각하 결정된 파산 신청 사건과 관련된 소액 주주고 본 파산 신청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은 작년 12월 16일 각하 결정된 파산 신청의 사건에서도 법률 대리인 자격이었으나 위임받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 각하됐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뭐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 10월에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파산 신청이 좀 제기됐다가 당시에 법무법인
김앤전 측이 사건을 수임했다라고 해서 파산 신청을 넣었어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임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각하가 됐다는 겁니다. 네. 각하가 되고 나서 지금 바로 어제 소액주주라고 불리우는 이제 김모 씨로부터 네. 다시 파산 신청이 좀 제기가 되면서 동일 주장이다라고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이 기록상으로 보면은 신청이 나왔던 주장 부분이 지난해 10월 제기했던 신청 사건과 동일하고 당시 수임 대리인이라고 좀 주장했던 법무법인 측과 네. 동등한 명의로 다시 소장이 좀 접수됐고 당시에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아서 각하가 됐다가 다시 제기한 것을 좀 보여주는 공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회사가 상장사를 상대로 파산 신청을 제기하는 일이 최근에 좀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파산 신청 제기가 되면서 거래까지 정지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네. 사실상 사례가 좀 적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 저희가 공시메이트에서 네. 가장 최근에 다뤘던 멜파스의 멜파스, 경우에도 네. 특정인 어떤 파산 신청이 좀 제기됐다가 뭐 신청인이 또 소추했다가 다시 신청했다가 자 이게 어떤 특정인의 제3자 채권과 관계가 없다라고 회사는 좀 밝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좀 채권과 관계가 없는데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이에 따라서 주권이 거래가 정지되거나 또 부분적으로 좀 해제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파산 신청 자체가 공시 규정상 투자자 보호 차원의 일환으로 주권을 거래 정지를 하면서 이 제도의 허점으로 작용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네. 지난 시간에 멜파스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네, 자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많다 보니까 이게 네. 회사 파산 신청이 성립이 돼야 되는 요건은 간단합니다. 가령 이 회사와 중대한 이 생산 활동에 관련된 원재료를 좀 납부를 했어요. 네. 납품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이 원재료 비율 전체 판매율의 한 70%에 육박한다. 전체 매출액의 70%에 해당되는 이 원재료를 꾸준히 납품을 했는데 회사가 대금을 안 줘요. 그래서 수차례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묵묵부답으로 좀 일관해. 그래서 이 신청인이 파산을 좀 신청해서 직접 받을 이 채권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 자, 이럴 때 이 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면 이 네. 대금을 지급하든지 분할 계획을 해서 또 지급하겠다는 어떤 약정을 회사가 확정을 좀 시키든지 여러 어떤 방법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파산 신청의 어떤 사례들은 네. 회사의 주주도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 이해관계자도 아닙니다. 네. 단순하게 회사의 어떤 다른 이해관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 회사의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죠. 네. 자,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샀다고 해서 직접 회사에 받을 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저 회사로서의 주주로서의 어떤 권리를 갖고는 있지만 상거래에 관련된 어떤 회사와의 직접적인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서 성립되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각하될 가능성이 좀 큰데 네. 문제는 이게 악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특정인이 회사를 협박해서 또는 회사의 어떤 부당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전을 받을 목적으로 일단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공식 규정상 주권 거래 정지가 좀 이루어지죠.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이 소액 투자자 내지는 투자자들이 모두 이 책임을 좀 전가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급락할 수밖에 없고 네. 거래가 재개되지 않은 만큼 회사도 피해 투자자도 이제 동등한 피해를 좀 받게 되는데 자, 이들이 만약에 진정한 투자자라면 보유자 관점에서 뭐 돈을 갖고 있거나 회사에 어떤 막대한 지분을 갖는다면 파산 신청을 해서 회사가 없어지길 원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네. 요건인데 자, 이 파산 신청의 공시 내용을 좀 보더라도 네. 손해배상 채권이 없다는 거예요. 손해배상 채권, 즉 내가 손해배상을 해서 나중에 받을 채권이 있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했다. 자, 말이 첫 번째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유상증자가 고평가되어 있고 배정주주 전부에게 손해배상 부채로 인식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회계 감리라든가 회계 부정이 발생된 부분에서 주주의 어떤 집단 소송을 통해서 좀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지 자, 파산 신청과는 좀 관련이 좀 없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청인은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채권자가 아니다. 자, 이 점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는데 네. 직접 채권 채무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파산 신청을 해서 오히려 회사를 거래 정지 상태에 몰고 가거나
비슷한 사례 좀 있었는데, 자, 이 관계인이 최근에 이 멜파스에 관련됐던 자와 좀 동일 인물으로 좀 저는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M2N과의 어떤 이해관계적 어떤 측면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파산 신청이라는 이런 강수를 통해서 이 투자자의 어떤 혼란 또는 회사의 혼란을 좀 야기시킬 목적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 대목이죠. 네, 이 악용의 피해가 순전히 회사와 또 투자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한 차례 파산 신청이 제기가 됐고 또 다시 한번 개인으로부터 이번에 또 파산 신청이 제기돼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요. 불안감이 정말 가중될 것 같은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네. 지난 10월에 자, 이 파산 신청이 제기가 됐다가 네. 12월 16일 날 파산 신청이 한 번 정도 기각이 좀 됐었습니다. 먼저 이 공시부터 한번 볼게요. 12월 네. 16일 내용입니다. 파산 신청의 기각. 자,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인입니다. 신청인은 주식회사 시드나인 파트너스가 회사를 상대로 파산 신청을 한 건데, 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의 파산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 비용은 법무법인 김앤전이 부담한다. 내용은 시드나인 파트너스가 이 소송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고, 그러니까 시드나인 파트너스가 소송 대리인에 대한 어떤 이 권한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소송 대리권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이제 법원에서 명했는데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었다. 그리고 신문기일에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자체가 소송의 대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그런데 그때 당시 좀 보였던 이 내용들이 네. 똑같아요. 자, 10월 20일 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에 좀 연관선상인데, 자, 내용이 똑같습니다. 주문 하나 틀리지가 않아요. 똑같죠? 당사가 진행한 유상증 기자가 고평가돼서 평가 차익을 배정주 전부에게 손해배상 부채로 해야 되고, 자, 추가 재고 자산이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공시와 내용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네, 거의 똑같은 것 자,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시드나인 파트너스로부터 제기가 됐다가 소송 대리권이 없다고 해서 각하가 됐고, 지금은 개인에 의해서 다시 파산 신청이 좀 제기된 동일한 사건의 어떤 부분인데, 자, 저는 제3자의 어떤 관계가 없는 채권이 명확하다면 네. 각하 또는 기각이 됨에 좀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네. 사건에서 신청해서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채권 채무액이 정확하게 명기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좀 불명하다는 것은 회사를 압박할 목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각하될 요인이 좀 크다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2N 오늘 아까 장중에 한 18% 정도 지금 급락 좀 보이고 있다가 지금 9.9% 정도 다시 낙폭을 좀 만회하는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작년에 신라젠 인수 기대감까지 좀 반영됐던 흐름에서 M2N 자, 주식 시세가 좀 분출이 됐지만 네. 이후에 신라젠 인수 이후에 모든 이 내용들 보면 자, 주가는 점진적인 우하향 패턴 어떤 흐름으로 좀 주가가 좀 하향 곡선에서 좀 내리고 있다가 최근에 신라젠 거래직의 기대감 좀 반영됐던 어떤 흐름들 좀 있었지만, 네. 자, 이해관계인 어떤 파산 신청이 좀 제기됐고 이후에 또 다시 파산 신청이 좀 제기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흐름입니다. 작년 10월이니까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낙폭을 좀 더 급락시키고 이후에도 주가 좀 급락되는 흐름이 좀 있었지만 기대감에 상승했던 주가가 반영이 된 이후에 네. 자, 오늘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자, 내용 자체에서 한번 내용을 보면, 자, 그렇다면 오늘 하락되는 부분이 파산 신청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반영된 것인가? 자, 요 구간인데, 네. 자, 오늘 낙폭 부분에 대해서는 M2N이 사실상 어떤 주가의 어떤 악재 요인이 좀 아니라고 봐요. 네. 파산 신청은 이미 10월 달에 직접 채권 채무와 관계가 없고요. 오늘 어제 제기한 이 파산 신청 역시 주가의 어떤 변동적인 요인을 가져올 만한 중요한 포인트를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었던 부분은 신라젠의 어떤 거래 재개가 좀 불확실할 수도 있다. 네. 자, 그런 우려감이 먼저 이제 선행돼서 되는 움직임인데, 자,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종목에서 좀 네. 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 좀 보면 네. 주가의 어떤 저점 영역대 지금 10,000원 부분이었는데 1,300원을 아까 잠시 좀 이탈했었습니다. 자, 꼬리를 좀 달았는데, 자, 문제는
지금 낙폭 부분이 아까 마이너스 18%에서 한 19% 정도 커졌다는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이 신라젠의 어떤 우려감인지 또는 파산 신청에 대한 어떤 우려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 파산 신청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오히려 매수의 기점이 많고 만약에 신라젠에 대한 어떤 거래 제기가 좀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단기에 조금 너무 예민하게 네. 좀 낙폭의 폭을 좀 키우는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구간 부분에서 좀 매수의 기회를 좀 보는 시각이 좀 맞다. 네. 자, 10,000원에서 지금 11,000원 구간, 10,000원에서 11,000원 구간은 매수 유효 구간, 10,000원에서 11,000원 구간은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한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드리고요. 신라젠의 거래 재개 이후에 관련된 모멘텀은 분명히 한번 시세로 좀 분출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M2N이 많이 빠졌던 이유가 파산 신청에 대한 불안감이었다면요. 낙폭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셨고요. 10,000원에서 11,000원을 매수 유효 구간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포트 비중은 5% 그리고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 신라젠인데요. 신라젠은 2006년에 설립돼서요. 2016년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항암 바이러스에 기반한 면역 항암 치료제의 연구 개발입니다. 핵심 플랫폼 기술은 팩사백으로요.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든 백시니아 바이러스로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신라젠은 팩사백 생산 CMO인 ABL 유럽 그리고 JX970의 임상시험용 약물 제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독성 시험, 효능 시험 등 전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신라젠 어떤 이슈인지 바로 살펴볼까요? 네, 지금 오늘 사실 이 네. 공시의 전부는 사실 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12월 21일자 먼저 네. 공시, 최근 공시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 드디어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회사가 앞으로 거래 재개를 위해서 준비한 개선 이행 내역서에 대해서 이 결과를 제출한 겁니다. 동사는 2020년 11월 30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고 2021년도 11월 30날 동개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12월 21일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 계획서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서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2022년도 1월 18일 영업일 기준 안에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장 폐지 여부 및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날짜가 된 겁니다. 네. 원래 통상적으로 20일 아니니까 조금 더 빨리 개최했어도 되는데 뭐 검토의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1월 18일이 오늘 이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가 좀 확정이 좀 된 건데, 자,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자, 심의일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개최해서 상장 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을 부여하겠다 또는 확정하겠다라고 좀 공시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 이유가 궁금해요. 그간의 히스토리를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 네. 신라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문은상 전 대표죠. 전 경영진의 어떤 비위로 시작된 횡령 배임이 있었죠. 네. 자, 이로 인해서 2020년 5월에 주권 거래가 좀 정지가 됐고 같은 해 6월에 신라젠에 대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대상으로 좀 포함이 되면서 주권 거래가 좀 정지됐고 이후에 1년간의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았어요. 즉 회사를 좀 정상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네. 그게 11월 30일자로 종결됐고 회사가 1년 동안 준비한 이행 내역에 대해서 최종 보고를 12월 달에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그래, 그렇다면 신라젠이 어떻게 이행을 좀 잘했고 어떤 부분이 개선됐는지를 최종적으로 좀 검토를 좀 했을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세 가지가 좀 쟁점인데 첫 번째, 경영 투명성, 두 번째, 재무 건전성, 그다음에 기업의 지속성. 네.
경영의 투명성은 지금 문은상 대표 이후에 지금 지배구조를 새롭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 내부의 이 경영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해서 기존의 경영진을 싹 물갈이를 했고요. 네. 회사의 내부 통제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확립을 좀 시켰을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려감들을 좀 기재했을 겁니다. 두 번째, 재무 건전성인데 회사가 횡령 배임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자금의 피해 부분이 유출이 됐다는 건데 그만큼 네. 향후에 사업을 하기 위한 회사의 현금 동원력 또는 회사의 능력이 있느냐. 네. 자, 그래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의 이 자금을 네. 최대 주주인 M2N으로부터 모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업의 지속성. 기업의 지속성은 뭐냐면 네. 회사가 주권 거래 정지 상태인데 향후에 지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거나 지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느냐, 네. 체질이 되느냐인데 자, 이 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팩400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연구개발 바이오 전문 기업이죠. 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어떤 주력 모멘텀은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연구개발의 어떤 이 파이프라인이 향후에 신약으로서의 어떤 유통 과정이 가능하거나 또는 이 파이프라인의 어떤 존재가 훼손되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팩400에 대해서는 이 영업의 어떤 지속성 부분을 좀 확립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이 좀 다시 재개가 됐었죠.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지금 한국과 미국 17개의 임상기관에서 팩400의 이 신장암 임상 2상을 좀 진행하고 있고 네. 최근에 환자 등록이 좀 모두 완료됐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미국 파트너사인 리제네론과 이 신장암 임상 관련해서 공동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팩400의 임상 시험은 지속적으로 좀 유효한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포인트를 어떻게 좀 이행을 했느냐가 좀 관건인데 네. 일단 첫 번째 보여준 이 경영 투명성의 부분에서는 현재 경영진이 모두 교체가 완료됐고 새로운 주인이 이미 포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네. 이 재무 건전성 부분도 1,000억 원의 어떤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 대한 어떤 이 비용도 충분히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무적 요건을 좀 충족했다 이렇게 판단되고 마지막 기업 지속성 연구 개발을 잘 할 수 있고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가 임상 시험이 좀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좀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년 동안 신라젠이 경영 투명성, 또 재무 건전성, 또 기업 지속성 개선 작업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는데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거래 재개 여부 또는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대표님 어떤 결과 나올 것 같으신가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신라젠 종목 하면은 제 기억으로 한 25번 정도 제가 방송에서 좀 다뤘던 것 같아요. 많이 다르네요. 워낙 이거는 네.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회사의 어떤 움직임적인 부분이 충분히 거래 재개될 수 있는데 네. 자, 이 부분은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다. 자, 그렇게 좀 강하게 좀 언급드린 이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경영권이 모두 이전이 됐고 회사에 1,000억 원이라는 이 자금이 생겼다는 것은 향후 사업에는 좀 문제가 없는 그런 수치인데 자,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딱 한 가지예요. 이 회사는 2022년도부터 영업이익으로 또 실적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기술 성장성 기업의 특례 요건 7년이 좀 만료가 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됐던 매출 요건을 조금 이게 가져가야 되는데 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내역서 안에 모두 기재를 했다고 아. 회사가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충족 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가 판단의 쟁점을 좀 볼 텐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70%는 상장 유지 결정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요건이 안 된다면 상장 폐지가 아니라 속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은 네. 3월 달에 감사 보고서의 어떤 이 판단 여부까지는 좀 체크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3월 달에 어떤 감사 보고서 제출 여부를 최종 확정한 이후에 제기가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상에서는 지금 신라젠을 좀 차지하더라도 지금 코스닥사의 어떤 소형주의 이 기업심사위원회의 어떤 개최 스타일로 봤을 때는 감사보고서의 어떤 최종 여부를 보고 판단한 케이스가 좀 많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속개가 된다면 감사보고서의 어떤 형식적 요건을 한 번 더 체크될 요인이 좀 크고
만약에 이행계획서 안에서의 내용들을 전 충분히 제가 접해본 바에 따르면은 사실 상장 유지 결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문제가 맞고 70%는 상장 유지 결정에 좀 더 포지션을 좀 두는 의사를 좀 밝히겠습니다. 네. 네, 한 70% 정도는 거래 재개를 좀 예측을 해주셨고 그게 아니라면 상장 폐지가 아니라 속개, 즉 연기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래가 재개가 된다면 향후 주가 전망이 아무래도 굉장히 궁금한데 20개월을 우리 17만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셨잖아요.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세요. 일단은 한 가지의 네. 자금이 오랜 시간에 네. 묶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현금화를 해야 될 어떤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면 단기 시장 물량으로 좀 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데 일단 신라젠의 어떤 거래 정지 전의 케이스를 봤을 때는 회사는 충분한 실탄을 확보했고 임상 모멘텀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네. 임상 이상의 팩사백 임상 모멘텀은 유효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시초가의 어떤 거래 정지 거래 재개 이후에 낙폭과대 효과가 있다면 오히려 저는 그 구간을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은가. 근데 시초가에 회사의 어떤 달라진 어떤 컨디션 상태 때문에 시장 여부에 따라서 강한 상승 또는 시장 물량이 좀 출현되는 두 가지 양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뭐 전체적인 어떤 주식수의 어떤 비례했을 때는 시총 물량이나 유통 물량이 좀 적은 케이스에서는 뭐 점상으로 좀 나오는 거래재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신라젠의 경우에는 그런 주식수 부분을 가늠해 볼 때 점상으로 갈 수 있는 요인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이 좀 출현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물량이 출현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잠시 후면 알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입니다. UIL인데요. UIL은 1982년에 설립돼서요. 200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휴대폰 및 전자제품, 부품 연구개발과 제조, 그리고 판매고요. 주요 생산 제품군은 스마트폰 키버튼, 금속 소재의 내외장품, 방수 방지 및 방열 부자재 액세서리 등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주요 매출사로 휴대폰용 키패드를 공급하고 있고요. 2010년에는 베트남 공장을 설립해서 공급을 확대 중입니다.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현지 생산법인 총 5개사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보유 중입니다. 최근 실적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993억 원, 영업손실 51억 원, 당기 순손실 10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고요.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손실폭이 줄었지만 당기 순손실은 2배가량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UIL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네, 지금 오늘 이 종목 굉장히 조금 이 스트레스가 좀 심하고 좀 답답한 어떤 주가의 흐름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종가 기준에 이 종목이 지금 하한가 기록하면서 좀 장을 마쳤습니다. 바로 어제 공시 때문인데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에도 좀 말씀을 잠깐 좀 드렸어요.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는 이 공시 문항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전 반기 보고서에서 예측 가능한 이 회계의 리스크가 좀 전망됐다면 이 공시 전에 조금 정리를 하는 어떤 포지션 형태의 어떤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언급을 좀 드렸는데 자 UIL입니다. 지금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회사의 요건에서는요. 지금 전체의 매출액은 2,665억, 전년 동기 대비 340억 정도 좀 감소가 된 흐름이고 지금 영업 손실 냈고 당기 순손실 144억을 좀 기록했는데 자 요건은 뭐냐면 이겁니다. 최근에 쭉 내용을 보면 뭐 적자 전환. 자 회사는 매출 손익구제 요인은 비용 절감으로 인한 영업 손실의 감소가 있었고 자산 손상 등으로 인한 당기 손익이 좀 감소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면 자 회사의 요건입니다. 관리 종목이 좀 지정될 수 있는 요건, 자본 잠식이 있느냐 첫 번째. 자 이 회사는 지금 자본 잠식이 올해 작년 반기에도 없었고 올해 당해 사업연도 기말년 현재에도
자본 잠식은 없습니다. 자, 여기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최근 3개년도, 4학년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을 볼게요. 자, 50%를 초과하게 되면 2개 해당될 때 관리 종목 지정되죠. 네. 직전에 8% 그리고 올해 9.6%이기 때문에 여기도 해당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입니다. 최근 4, 3년도의 영업 손실, 전전, 직전, 당일년도. 자, 4개인데, 자, 이 부분인데, 네.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자, 4개년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 이 포함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많이 궁금하실 부분들인데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겁니다. 어떤 네. 경우? 자, 많은 요건들이 있지만 회계감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드렸자면, 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자본 잠식에 대한 여부. 자본 잠식이 50% 초과된다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죠. 네. 그리고 최근 3개년도, 4학년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이 50%를 초과되는 해가 2개 해당될 경우에 관리 종목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4, 3년도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거나 뭐 그 외 벌점 15점을 초과하거나 내부 통제 비적정 또는 반기 검토 보고서 의견 거절 여러 사유가 있지만 지금 대표적인 사유에서는 지금 3가지가 좀 체크 포인트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감사 전 재무제표라고 해서 회사는 주주총회일로부터 네. 6주간 전에 거의 뭐 3월 말에 주주총회를 한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면 네. 2월 중순까지는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이게 요건인데 여기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했는데 4년 연속 영업손실이 있거나 자본 잠식이 있거나 법차손 손실을 50% 초과 요건이 2개 이상 해당되거나 네. 자, 이런 공시가 될 경우에는 바로 이 공시가 나오는 거죠. 내부 결산 시점에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좀 발생됐다. 자, 그래서 지금 회사는 네.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따라서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좀 있었고요. 자, 이 부분이 동사유가 감사 보고서에서 확정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고 시장 안내로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최근 이 4 사업년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해서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는 공시 봤고요. 또 관리 종목 지정 요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를 해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네. 지금 상황에서 왜 이게 단기 악재가 많냐면 네. 회사가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했다는 것은 자, 이 요건이 5년 연속 진행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올해 관리 종목 지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2021년도에 먼저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4년 연속에 해당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뭐 코로나19의 어떤 확산으로 인해서 회사의 업황이 좋지 못해서 오히려 손실의 폭이 좀 크게 증가돼서 관리 종목 지정은 좀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보고서에서 확정이 될 경우. 그런데 이 요건 이외에 의견상의 문제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의견 거절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에 어떤 포함될 수 있는 요인인데 지금 내용에서는 4기년도 4학년도 연속 영업 손실 사유로 인해서 발생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은 적정하게 나왔고 이 재무제표가 확정이 된다면 관리 종목은 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을 그럼 언제 해제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22년도죠. 올해 반드시 영업이익을 내야만 됩니다. 회사는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진 거예요. 네. 올해 영업이익을 내야 되고 내년 감사보고서에서 확정이 된다면 영업손실로 인해서 기인된 관리 종목 지정 사유는 내년 감사보고서 제출한 다음 날 해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2022년에 반드시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을 하면서 투자자분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과 또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네, 지금 네. UIL 지금 차트를 보면은 네. 지금 일봉상의 기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탄탄하게 형성했던 한 4,100원의 주가 형태에서 자, 낙폭과대에서 3,000원대까지 조금 지지부진했던 주가 흐름. 네. 자,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세적으로는 좀 위험한 구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본다면 그래도 주가가 단기 저점 형태에서 지지해줬던 구간이 저점의 영역대에서 2,600원대를 좀 지지해줬는데
최근에는 뭐 조금 소폭 상승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지만 바로 어제 공시로 인해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감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한 하한가 마감을 좀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잔량을 좀 잠깐 볼까요? 지금 잔량을 보면은 하한가 네. 마감에서 5,492주인데 잔량이 좀 많이 쌓인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일장까지는 영향이 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리 종목 지정이라는 것 자체가 회사의 단기 모멘텀에서는 크게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사채 자금 조달이 힘들죠.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는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 채권자한테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는 좀 만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회사의 상황은 올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는 원가율에 대한 어떤 변화 요인을 통해서 반드시 영업이익을 좀 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맞는 겁니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어제 그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방송 시간이 좀 더 빨랐다면 네. 저는 강력하게 좀 매도하고 나서 급한 비를 좀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희 방송을 좀 천천히 좀 보셨던 분들은 바로 어제도 제가 힌트를 충분히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은 상한가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됩니까? 조금 냉정한 말씀이지만 추가적인 하락 요인은 있다. 그리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은 없다는 거예요. 네.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데 좋아질 수 있는 단기 모멘텀은 없다는 겁니다. 자,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자, 관리 종목에 좀 매수하는 룰을 좀 범하지 않는 것이 맞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장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으로는 매도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M2N과 신라젠 그리고 UI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가 잘 이해가지 않으시거나 또 더 살펴보고 싶은 공시 있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변영인의 기업공시 연구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바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